헌법 법률 위반이 분명하다면 탄핵을 해라. 아, 탄핵을 해라. 네, 탄핵 소추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된다 정치적으로. 왜 파기환송심을 갑자기 했느냐, 왜 전화비치 만들었느냐. 그럼 저희도 그런 얘기를 대법원장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서로 너무 많이 넘으셨다. 참 이러려면 법원이 왜 있어요? 사법부를 따로 만드시든지 그럼 개헌해야 돼요.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적은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왕을 네.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왕자 새겨가지고 준 거죠. 그 왕자 새겨서 주면 이게 중간에 이제 배달 사고 못 내잖아. 5천만 원은 그래 너 먹고 네. 5천만 원은 제대로 배달해라. 아, 궁금하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자로 써준 거예요. 누가 써준 건 이게 맞는데 본인이 쓴 건 아닌 거야. 본인 쓸 수가 없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랑 인터뷰를 했죠. 그 기사들이 또 많이 어제 막 나오던데 뭐 대략적인 내용들 뭐 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너무 좀 엄격했다. 특히 그 3,500억 달러 투자 관련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했다면 아마 탄핵됐을 것이다. 뭐 이런 조금 강도 높은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중국 관련해서도 이건 좀 서방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 중국이랑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인적, 경제적으로도 뭐 유대나 교류가 있어서 그렇게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대신 미국과의 동맹은 더 튼튼히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사진들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얼굴에 이 좁은 틈에 이제 빛이 비치는 그런 이미지의 사진이죠. 아마도 뭐 한국 내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혹은 뭐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굉장히 좀 좁은 길인데 그걸 잘 또 헤쳐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이미지의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표지 사진이었고요. 외국의 이런 시사 주간지와 인터뷰를 또 해본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또 해봤고요. 네. 알자지라 뉴스위크. 참 또 자랑을 또 하고 싶네요. 그게 무슨 잡지예요? 알자지라요? 네. 이 중동 지역의 그래요? 아랍권 최고 아랍권. 그 언론 매체입니다. 아하. 네, 알자지라 방송하고 해봤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습니까? 경험이 좀 있으시군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느낌이 좀 있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머리도 네. 잘 어울리시고 중동풍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할날 점심 한번 드셔보실래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정치권 뉴스 이슈들 분석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흑염소가 가리고 있어서 안 보여. 토종 흑염소. 예, 흑염소 아주 튼튼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윤희석 전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역시 뭐 외국 언론과 인터뷰는 별로 안 해보셨죠? 네, 그걸 왜 물어보세요? 하실 일이 별로 없으셨을 테니까 저는 이제 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자랑합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또 해보셨고요, 알자지라. 그래도 제가 의원이었잖아요. 그래 여기 전 의원님이 의원이냐고 이거는 전직 의원. 전직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뉴스 정리는 최윤경 기자가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내용이 아마 또 서방 언론들에도 이제 많이 소개가 좀 될 텐데 한미 협상이 굉장히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내 상황도 뭐 썩 쉽지가 않은데 국내 상황 관련된 뉴스들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네. 지금 이거 우리가 어디까지 오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다. 그리고 뭐 김충식, 정상명, 사인회 동설. 이런 4인 회동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재판 올라오면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제보도 있었다는 건데 지금 네. 두 가지 제보가 두 가지 루트로 올라왔다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5월부터 그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까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이제 진위가 거의 다 이제 밝혀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네? 이제 계속해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서영교 의원도 제보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제 이 녹취를 직접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거는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녹취록이라는 것이 실체가 명확한가에 대한 의문까지 도달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AI로 만든 제보자 녹취록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한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영교 의원과 구승찬 의원을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 만난 적은 없다.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없다. 탄핵부터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뭐 대치기 당할 일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관련된 사람들 다 책임을 좀 져라 이런 상황이고 이런 허술한 좀 뭐 고발전 같은 거 좀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얘기죠. 네. 누가 들어도 이제 사안이 굉장히 엄중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근거가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뭐 쉬운 말로 뭐 장난하는 거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그 세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랑 구승찬 의원 선수 합치면 5선이에요. 서영교 의원 4선이나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음. 그리고 본인이 또 뒤로 빠졌어요. 더 할 얘기도 없고 네. 사실 확실하지도 않다. 네. 이 말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되치기를 이미 당한 것 같고 저도 뭐 제보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정프로가 알자지라랑 인터뷰했던 제보를 받았어요.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팩트 체크를. 그래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보를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아. 애초에 보니까 그 열린공감 TV에서 그 방송할 때 보면 이렇게 뭐 워닝 해가지고 이렇게 뭐 뜨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주 조그맣게 맨 밑에 네. 뭐 보험사 제보를 약관처럼. 근거로 뭐 AI로 뭐 음성을 만들어 방송하는 것이니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네. 그 재연 프로그램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고선 무슨 뭐 일요일 아침에 보면 재연 프로그램 보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수준을 가지고 지금 네. 정치 공방을 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과 네. 현직 대법원장이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의 근거가 서프라이즈다. 아. 큰일입니다. 진짜. 이거 왜 그럼 이렇게 좀 무리한 공세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부승찬 의원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네. 추미애 의원도 대법원장 물러나라 막 센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김병주 의원도 예. 하고 뭐 서영교 의원도 하고 이런 전현 의원도 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향하는 곳이 어디냐? 내년 6월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민주당 내에서 좀 뭔가 입지를 유리한 더 고지를 굳히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오버한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네. 서영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사람이 예.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가 또 네. 관건입니다. 네. 사실상 이제 그 뭐 열린 공감 TV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사실 혹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그 내란을 겪었을 때 우리도 제보를 받고 이게 설마 있을 거야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을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게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네. 최소한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얘기하면 국민들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보좌진들 왜 둬요? 사실 이거를 가지고 좀 조사를 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해봐라.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 만난 게 아니라 뭐 통화를 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거를 가지고 빵 터트려야 박지원 의원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를 한 장을 흔들어야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지.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하면 이게 힘이 없다. 이 증거가 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모양새가 빠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 좀 그만 힘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이 제보가 어느 정도 등급을 매겨서 네. 그래도 소화할 수 있는 제보를 가지고 저도 우리 자당의 국회의원들께서 네. 4선, 초선, 대표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저는 믿어야죠. 네. 아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기저기서 이게 맞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밝혀야 된다.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나절도 안 가서 그 제보자가 썰더니까 뭐 서울이다. 윤짜장 썰전. 썰전. 그러니까 JTBC 썰전도 아니고 설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제가 곤란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바로 유감 표명을 하고 사실상 이제 하다 보니 그 제보에 확인을 못해서 좀 나름대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민들한테 조금 신중하지 못한 네,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아. 더 없어 보이거든요. 뭉개기하면 뭉개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털고 다시 본질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있었던 파기환송 절차를 왜 그러게 했는지 그리고 내부에서는 왜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지 이걸 가지고 흔들어야죠. 네. 그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역공작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뭐 그럴듯하게 하나 흘려놓고 나중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게 밝혀지게 되면 그것도 또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팩트 체크 같은 거는 꼭 자당을 위해서라도 좀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하고요. 박원석 전 의원님은 제가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난주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누군가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걸 봤어라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제보를 했어요. 여당에다가 야당에다가 야당 의원이 내가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았지. 네, 이런 내용이 있다. 정청래 해명하라. 아니라 그러죠.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근거 없는 택도 없는. 아니 제보가 있다니까 해명하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명하니까 그러면 수사를 받아서 결백을 밝혀라. 본인이 결백함을 본인이 증명해라. 라는 거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여당에서 공격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그나 지난번 파기환송이 이례적이었고 그거는 법원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을 저렇게 출처도 근거도 빈약한 그런 제보를 이유로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당신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억울함은 증명해라.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의 논리예요. 열린공감 TV 스스로도 이게 근거가 없는 썰전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 제기에서 침묵하다가 본인 문제가 나오니까 입을 여네. 억울하면 수사받고 증명해. 이게 논리가 됩니까? 저는 여당의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뭔가 지지층에 이 돋보이기 위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초선 의원 정도는. 근데 이제 다선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무책임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상황이 그게 아니죠. 당대표가 나섰어요. 그것도 가장 센 목소리로. 그리고 멈추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사받고 증명해라.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 근데 특검은 수사 안 하겠대요. 수사할 거리가 못 된다고. 자 그러면 고발해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 이름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발해서 경찰 검찰이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아니 특검이 수사 안 하겠다는데 수사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수사 안 하는 특검에 그냥 가서 자수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의석이 부족한 야당도 아니고 의석이 차고 넘치는 여당이 왜 이런 식으로 저는 국회에서 이 국정 운영을 하는지 제가 자다가도 생각해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몇몇 분들은 그러다 진짜 나중에 만난 걸로 나오면 어떡할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써주시는데 그거는 지금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팩트 체크 내지는 증거 혹은 뭐 유력한 정황 같은 것들을 현재는 이제 여당에서 그 문제 제기한 쪽에서 내놔야지 맞는 상황인 거는 같고요. 물론 이제 진짜 4명이 만났을 수도 있죠. 뭐 그건 뭐 우리가 아니다 맞다 뭐 화가 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닌 정황 혹은 뭐 매우 부실한 정황 이미 이제 드러났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에서 뭔가 더 정확한 뭐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내놓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입장을 좀 밝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제가 염려하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뭐 어떻게 사법부에서 중립성과 그다음에 독립성과 자율성과 이런 걸 가지고 사법행정을 잘했다는 평을 듣고 있어서 이렇게 흔들었다면 엄청난 폭풍이 있을 거고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의문점은 존재해요. 왜 조기 대선에서 그렇게 파기환송을 그 절차대로 안 지키고 특별하게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원합의체를 구성해서 파기환송을 했느냐. 나는 이 부분의 본질이 이렇게 검증 안 된 제보를 터뜨려서 면을 구기면서 좀 희석돼 버리는 상황.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 있어서 해를 끼친 거고 심지어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합작품이다. 이런 빌미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려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그래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체계가 다 돼 있잖아요. 제발 어떤 제보를 받으면 좀 A, B, C 등급을 나누고 버릴 건 버리고 네. 좀 양질의 제보를 크로스 체크를 해서 최소한 언론 시스템에 근거한 정도의 확인 뒤에 제보를 좀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네. 제가 어제부터 많이 힘들어요. 아니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어제 나랑 같이 방송했는데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된다 그랬어요. 조일에 나오면 이거 집중적으로 물어가지고 밝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게 나온 거예요. AI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 저랑 어제 4개인가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진보 진영의 패널로서 상당히 예상 심합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근데 실제로 그 지금 당의 오늘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는데 예. 이 정청래 대표가 오늘 한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수사를 받으면 된다. 억울하거나 이러면 수사를 특검 출석해 수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의 입장은 조금 톤이 누그러졌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본인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자 해지하시기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이제 그 SBS 인터뷰 김태현 있었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처음 거론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발을- 원내대표랑 네, 좀 발을 좀 빼야 돼요. 당대표랑 네, 약간 선을 긋는, 다르네요. 네, 그런 지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약간 좀 그 이해가 안 가는 맥락상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그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네네. 대선을 경고하면서 사퇴 얘기가 민주당에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정부 출범한 지 100일 지나도록 공식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사퇴를 밀고 나왔는데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움직임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뭐 그 법원장 회의 이런 걸 통해서 보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그 민주당의 버튼이 눌렸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근데 법원장 회의라는 건 늘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정례 회의보다 조금 땡겨서 일종의 임시 회의를 열었던 거고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 소장처럼 전 소장 대행이 얘기하듯이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정부에서 사법개혁 그 논의가 있었고 그때마다 법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 때문에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기에 의견 내겠다고 하는 게 일종의 저항이 아닌데 근데 왜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 시점에 저렇게까지 세게 그리고 물러나라. 저는 차라리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보다 그건 이제 사법부 독립성이나 뭐 삼권 분립 이런 여러 논란을 나오니까 네. 헌법 법률 위반이 분명하다면 탄핵을 해라. 탄핵을 해라. 네, 탄핵 소추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된다 정치적으로. 네. 그게 깔끔한 제도적 해결책 아닌가요? 사퇴하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대법원장이 사퇴할 리도 별로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네. 사법부 전체 위상이 걸려버렸어요 이제. 네네. 너무 커졌군요. 너무 커졌어요. 예.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해라. 탄핵을 심판을 받아라. 네. 예. 아니 탄핵할 수 있잖아요. 네네. 뭐 과반이면 되는데 지금 의석이 차고 넘치는데 자신 네. 있으면 탄핵해라. 이렇게 되니까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하는 것의 이 속 뜻 원하는 게 밑에 있다 이런 또 오해를 받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금 중지되고 있는 5개 재판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하셨었잖아요. 그 뭐 재판은 대법원장이 맘먹으면 언제든 재개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인사해서 그냥 재판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잠깐 이렇게 놔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네. 이거를 그때 멈출 안 한다. 때는 예.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 나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 제가 볼 84조 때는.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멈춘 거 아니었어요? 그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대법원은 만약에 그 84조 해석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재판이 안 되고 예. 이렇게 됐으면 대법원이 그렇게 찬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 중지에 불구하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정권 차원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니. 그건 이제 대통령실 입장인 거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예를 직위원 판사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지난주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네. 그 직위원 판사가 내란 재판을 하는 한 1심이 이상하다. 고속 재판처럼 하고 있고 네. 고속 재판이죠 사실은. 그 재판이 지금 관심도 안 끌고 있고 이러다가 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뜬금없이 5월 1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을
정권 잡고 100일 지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다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제 특검 수사 받으라는 거가 이제 5월 1일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 파기환송심을 갑자기 했느냐, 왜 전원합의체 만들었느냐. 그럼 저희도 그런 얘기를 대법원장한테 할 수가 있어요. 왜 5개 재판을 중지하세요? 그 특검으로 수사해봐. 저희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대법원장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서울 너무 많이 넘으셨다. 서영주 소장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는 안 힘들어요. 아 그래요? 또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재판 저는 이제 뭐야, 이거? 이 제보에 대한 신빙성을 검토하지 않고 네. 질러버린 게 좀 힘든 거고. 네. 저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조기 대선에서의 내부의 판사들도 납득할 수 없는 절차 진행. 예. 저는 판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원합체 판결은 또 판단해서 했겠죠. 절차 진행이 굉장히 이게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5개의 재판이 중단된 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네. 84조에 근거한다는 얘기들을 각 법원의 다른 시각으로 해서 중지가 된 거예요. 이거는 법원이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때 왜 파기환송을 그렇게 신속하게 했는지 아직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뭐 633이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있고 네. 사실상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건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대법원장이 최소한 입장 표명을 해줘야 사법부에 있는 전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공적 신뢰를 가지고 사법개혁에 참여해서 네. 본인들의 의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라서 저는 대통령실도 바뀌었잖아요. 대법원장이 거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월권행위고 부적절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당하고 잘 조율이 돼서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뭐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식의 그냥 어떤 제보를 가지고 하는 것들 오히려 대통령실에도 좀 부담 주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이제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헌정사에서 15번째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동안에 대법원장이 물러났던 사례가 한 5번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일종의 뭐 사법파동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물러나게 된 건 말고 그 민주화 이후에 물러난 거는 93년도에 김덕수 대법원장이 물러났는데 네. 물러났던 사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공직자. 아. 근데 이 사람 재산 공개를 해보니까는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부동산 투기부터 시작해서 아. 한마디로 이게 부정부패인 거예요. 아. 그래서 법원 내에서 문제제기가 빗발쳐서 못 버티고 물러났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권력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게 아닌 이상 사법부 내부에서 도저히 이거는 이 우리 사법부에 말하자면 권위나 혹은 사법부의 그런 도덕적 신뢰 우리의 수장으로 둘 수는 없다. 이거는 둘 수 없다. 네. 라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럴 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녹취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 막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그랬어요. 물러나고. 아, 국민의힘 저 의원들이. 네. 예. 근데 물러나진 않았어요. 그냥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대충 뭉개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법원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파기환송 재판 직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압의 결과보다도 그 절차가 너무 이례적이었거든요. 39일 만에 대법원장이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전압으로 끌어올려서 그거를 마치 무슨 진짜 신속 재판하듯이 법원 내에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문제제기는 정당하고 저는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게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법원 내 문제제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과유불급이 돼버린 아, 거죠. 오히려 밖에서 너무 때리니까 법원 내에서는 목소리가 그런데다가 안 나오는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예. 권력 서열론이.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헌정 체제에서 서열은 의전 서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을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 민주공화정이 아닌 무슨 파티 스테이트 이런 나라들은 제외하고 거기서 그런 나라들의 어느 헌법 교과서나 어느 민주주의 교과서에도 삼권 간의 수직적 서열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평적 견제와 균형이고 기능 분담이죠. 근데 그거를 수직적 서열로 얘기하는 순간 방아쇠가 당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법원 내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이건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왜 그러셨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워낙 권력에 대한 인식론이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법원에 대해서 유감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까 그 얘기 8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재판을 대법원장이 제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기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재판의 위협이 있어요. 김용 재판. 네. 그 이화영 중단된 거 재판. 말고. 네. 예. 이게 이제 대통령하고 다 공범 관계예요. 이 사람들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재심이 안 이루어지면 이미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진짜 원인은 진짜 이유는 그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진짜다. 제가 아까 84조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한 걸 다시 할 수 있다고 한 얘기는 재판기를 법원들에서 5개 재판부에서 연기를 했어요. 연기. 예. 추후 지정, 예. 기일 연기 이렇게 그러니까 해놨죠. 그게- 그러면서 제일 처음 얘기했을 때 84조를 대장동 재판부가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이거 해서 연기를 했잖아요. 네, 추후 근데 지정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연기라는 말이 없잖아요. 추정이죠, 그래서 추정.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대법원이 지시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그러니까 주장하죠, 이 법원에서는. 체제라고 민주당이 네. 생각하는 자 이분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이렇게 법원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한 네. 그 논리가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이 대통령한테까지 지금 약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다만 하나는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명확하게 그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장동혁 대표가 이거 뭐 거의 대통령실이랑 당이 같이 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상호 그 정무수석이 무슨 소리냐고 근거를 가지고 와라.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같이 발맞추거나 논의한 적이 그러니까.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 지금.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이 4명의 회동에 대한 녹취 말고 그 훨씬 전에 내가 다른 제보를 하나 받았었다. 아. 이거는 다른 사람이고 민정 라인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네네네. 했거든요. 요거는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 왜? 조희대가 벌써 이재명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장 된 거야.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전 정권들의 고위직이죠. 네. 전 정권들의 고위직이다. 네. 이런 얘기를 네. 했고요. 요거는 그래서 뭐 뒷받침할 것들이 나와요. 누구냐 이런 얘기들도 또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저렇게 할 때 소영교 의원은 지금 확인 작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사실상 이게 확인하고 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제보한 사람 빨리 불러다가 더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으면은 소영교 의원도 사실 조금은 그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네. 장동혁 대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인이 민주당에 대한 이런 뭐 제보의 근거에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근거 없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합작품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상호 수석 말이 맞잖아요. 근거 대라. 똑같은 거잖아요. 본인이 욕하는 그런 비판 대상의 행동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쪽이 먼저 했잖아요. 아니 먼저 했어도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채수와. 그럼 거기는 아니, 장동혁 거기가 대표- 먼저 사과를 제대로 하면 우리도 이제 그걸 받아줄 수 사과가 있는데 아니라 그거 우리가 AI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려면 얘기하더라고. 사실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얘기해. 거울 치료를 좀 장동혁 대표는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참전했죠? 하도 오랜만이라 저희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 페이스북에다가 음모론만으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재판 기획서를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었는데 아무튼 예. 그림을 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AI로 만든 거죠. 네, AI로 네. 그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다. 그랬더니 전용기 의원, 민주당 의원이 그 펜코 같은 커뮤니티 놀이처럼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철 좀 들어라. 네, 철 좀 들어라. 금쪽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마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려야 한다. 예, 그 당시의 사진. 이준석 대표는 정치력이 점점 퇴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원래 좀 이렇게 주목받던 그래도 대선 후보까지 갔다가 네. 젓가락 발언으로 완전히 그 치명상을 입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다시 이제 신길전하려고 하는데 저게 뭡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AI 합성해서 저 주목받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초보도 아닌 그 거의 이 펜코 수준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그냥 활동하는 사람 수준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요. 전락해 패러디나 버렸어요. 하고 있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새삼스러운 그러네요. 일은 아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조용했던 거는 네. 그 제명 청원 60만 명, 그다음에 특검의 압수수색, 네. 그리고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당 대표가 되고도 한동안 조금 이제 로키 행보를 했는데 요즘 다시 이제 이런저런 목소리들을 냈는데 저런 방식은 아니죠. 딥페이크잖아요. 사실상 저게 뭐 그렇게 볼 다 수 알려진 있죠. 사람이기 네네네. 때문에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도 네. 저게 무슨 딥페이크 범죄처럼 활용되지 않아서 그렇지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본인이 재기발랄한 그런 정치 지망생도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에다가 공당의 대표인데 의석 세석이긴 하지만 책임 있는 또 자리이기도 저거는 하고요. 좀 아니죠.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뭐 철 좀 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이준석 대표도 조금 이제 공당의 대표답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자, 네. 근데 이준석 대표 하여튼 그 개혁신당에서는 뭐 별로 그러고 싶은 늘 재기발랄 하고 싶다 뭐 이런 컨셉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기존의 재기발랄하고 싶다. 네, 네. 기존의 정치 뭐 그런 문법으로 날 자꾸 우리를 자꾸 해석하지 말아달라 뭐 네. 이런 입장이 천하람 의원이나 뭐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정치 문법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또 이준석 대표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노회하기로 따지면 박지원 의원 다음 정도 될 것 같은데. 노회하기. 네. 노회. 근데 박지원 의원도 아, 많이 정치로? 틀리시던데. 정치로 서영교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재기발랄하시잖아요. 재기발랄. 그럼요. 자, 거기가 이제 재기발랄로 가셨구나. 그럼요. 노회에서. 예.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전담재판부에 네. 관련된 결국 이제 실행이 들어가는군요. 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일단은 당에서 한 것은 아니다. 당론 발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느냐?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그러니까 3명씩이잖아요. 네. 3개의 특검을 담당할 재판부 1심, 2심. 그래서 총 18명을 리스트업 하겠다. 그러니까 정하겠다. 1심 3명씩 3개, 9명이잖아요. 예. 2심 3명씩 3개 재판부니까 또 9명. 음. 그렇게 하고 영장 전담 그 법관도 3명을 별도로 두겠다. 그러니까 전부 21명의 재판관을 우리가 이제 추리겠다. 그 추리는 사람은 누구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 법무부 1명 이렇게 해서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9명이. 네,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올려주면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판사 임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재판 기간도 정했습니다. 네. 1심은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아, 이렇게 해서 633이에요? 네, 633 간만에 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판결문을 쓸 때 보통 재판부 판결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판사 3명이 각각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쓰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런 판결을 했다. 누구는 이러한 주장을 했지만 뭐 이렇게 합의가 됐다.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쓰란 의견을 적시하라. 그리고 재판 중계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감경 할 수 없다. 사면 복권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조항을 담아가지고 재판부 법안을 냈습니다. 네. 이거 통과되면 역시 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혹은 뭐 다른 뭐 피의자가 됐든 누가 됐든 아마 위헌 청구하겠죠? 아니 이러려면 법원이 왜 있어요? 그렇잖아요. 판사 보고 이걸 쓰라는 것까지 얘기가 있다면 예. 뭐 633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현재 사법부를 못 무조건 믿겠다 뭐 이런 거 같긴 그럼 합니다. 사법부를 따로 만드시든지 그럼 개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제가 있잖아요. 대전제가. 네. 그러니까 이 재판에 대한 엄중함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를 못 믿겠다는 건 정치적으로 못 믿겠다는 거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려가 있다는 거는 사라지고 네. 민주당이 무리해서 재판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민주당? 자, 요거 위헌 관련해서 뭐 위헌적 요소를 많이 없앴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좀 하시는 네.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이제 뭐 당론 추진은 아니고요.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안으로 그 기성정래 대표도 손을 껐어요. 네. 일단 제가 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압박용이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법부가 예.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이 그냥 일반 범죄라고 인식하면서 하는 것 같다. 라는 국민적인 우려와 그다음에 의혹들이 높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그 안에서 뭔가 좀 자체적으로 네. 전담부에게 넘겼으면 그 전담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심리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네. 최근에 내란재판부에다가 전담재판부에 1인 그 판사를 배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사법부가 뒤늦게. 그러니까 일반 사건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머지 3명이 이제 좀 더 이 심리를 더 집중 심리하러 하는데 이게 사실 그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뭐 흉악범, 살인 뭐 이런 것들이 헌법에 도전하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른 범죄고 차원이 다른 범죄.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대응해야 되는데. 국민이 만든 헌법,
그렇게 소중한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네. 그 헌법의 가치를 바로세야 될 사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법원 행정을 하셔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인 것 같고 되돌아보면 좀 그 헌법상 부딪히는 부분도 저도 보여요. 네. 하지만 6.3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국민이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것들은 뭐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 이제 재판받는 분들의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633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특별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원 행정에 있어서의 재판에 좀 고려할 사안이지 않을까 네네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내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법원이 굉장히 나이브했다는 점은 충분히 지적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조기현 그 재판장이 지기현. 지기현 네. 재판장이 그 납득할 수 없는 조이대 그런- 지기현 합쳐서 조기현이에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납득할 수 민주당의 없는 조기현이라고 계산법으로 있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네네. 때 그 즉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 뒤에도 법원에 어떤 판사도 그런 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지 않아요. 예. 그야말로 아주 창조적인 그 사건에만 해당하는. 유일하게. 그런데다가 즉시 항고를 검찰은 포기하고 이건 네. 의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가장 좋은 모양새는 법원이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만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 두고 부장급 재판장들을 투입해서 신속 재판, 공정한 재판 이걸 했어야 돼요. 법원이 안 하니까 문제가 나온 건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은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재판이 지연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위헌재청 심판을 할 거예요 아마 당사자들이.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아니 재판부가 지기현 재판부가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재판부가 받아서 재판부가 위헌재청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안 받은 걸 이유로 헌법소원을 합니다. 네. 그게 위헌심판 재청형 헌법소원이라 그래요. 아. 그럼 헌법소원이 이게 올라가면 네. 헌법재판소는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충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들로 구성된 이 법원에 사법부에 속한다. 있다라는 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충돌해요. 왜냐하면 특정 사건의 재판을 누가 담당할 건가. 근데 지금 이 법안에서 조금 달라진 건 그 추천위원회에 국회가 빠진 건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변협, 법무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치권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그런 대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오히려 재판을 빨리 하더라도 재판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형사 25부 인원 충원했고 또 일반 사건 배당 다 미루고 한다고 했잖아요. 법원도 약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걸 더 압박해서 제가 보기에는 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인적 보강이나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예. 이 법안 올려놓으면 민주당 관성 때문에 네. 지지층이 이 법 왜 통과 안 시키냐. 아. 김어준 씨가 이 법 통과시켜야 된다. 이러면 또 통과시켜요.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아, 이거 김어준 얘기하지 마세요. 김어준 씨 얘기하면 우리 뒷감당 어떻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아니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네. 이게 장관의 재판이 의도가- 지연되면 아, 그럼요. 이게 헌재에서의 심의를 이유로 그 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다. 그럼요. 그 재판을 할 판사를 결론은 지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최은경 기자님도 법조 오래 출입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누가 재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전자배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작위로. 설령 이 재판부가 나랑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랜덤성이라는 무작위성. 그래서 존중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판사가 될지 결정을 내릴지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후보가 나오고 누구를 지명을 하고 임명을 대법원장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대전자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기소해가지고 재판한 게 결론은 판사를 그러니까 재판부 배당에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네. 법원 행정처가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왜 범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내놓은 이 방안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문제를 비껴가면서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대법원에서 내놓은 방안이라는 게 막 한 명 더 이렇게 추가하는 지기현 거. 재판부에다 한 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네. 복직하는 법관 한 명 충원하는데 이북 복직하는 법관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지금. 근데 거기 한 명 충원한다는 거는 4명짜리 재판부를 만들어서 네. 일반 재판 3명 하고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 그리고 막 뭐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정경위 다 채워줄게. 그리고 지금 김건희 사건 맡고 있는 재판부, 윤석열 사건 맡고 있는 재판부는 다른 거 그거 한 건을 10건으로 쳐가지고 추가 배당도 안 할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왜 이제서야 그걸 하냐 말이에요. 아니, 왜? 근데 이제 핵심 뭐냐면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직위원을 못 믿겠어가 핵심인데 재판부에서 그건 약간 대법원 한쪽은 귀를 닫고 그러니까 빨리 잘 할 수 있도록 전담을 만들게 이렇게 지금 이제 우회로를 좀 찾은 것 같이 직위원이 보여요.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직위원 잘하게 이게 전담 재판부 전담 만들어줄게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조희대의 파기환송 너무너무 이상해. 이건 밝혀야 돼. 근데 이제 거기서 못 믿겠다의 결과가 재판 거래설의 녹취록으로 지금 나와서 오히려 이를 꼬이게 만든 것이고 직위원의 구속 취소는 정말 이상해. 이것도 한 축에 있는데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룸사롱하고 내란 전담 재판 법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부 조금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우리가 너무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들어요. 저는 그래서 왜 직위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피 신청을 안 했을까? 제가 그 얘기를 3번 했다가 아니, 3번 다 요구 엄청 많았어요. 아니 직위원을 못 믿겠으면은 네. 그 절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피 아니, 신청을 기피를 하면 못 돼요. 한다고 자꾸도 그러시니까 뭐. 근데 왜 못 합니까 기피 신청을? 근데 기피 신청을 안 했어요. 그 특검이 할 수 있거든요. 조건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법조인 출신 분들이 그거 기피 신청 조건 안 된다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아마 할 수 이게 있는데 계속 안 된다고 이게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법원이요 직위원 재판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건데 네. 법원이 그때 그 한번 보도자료에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둔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직위원 재판부가 아마 내란 전담 재판부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래서 아마 기피 신청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재판이 늘어날 수 있어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올라가면 더 늘어져. 그러니까 더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 직위원 판사 부분은 그 문영배 전 언제 그 권한대행 얘기했듯이 검찰이 보통한 거를 통해서 구속 취소부터 좀 해소를 해가면서 직위원 판사가 과연 결정들이 적절했는지부터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마음에 안 들어. 저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예. 직위원 판사랑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저조차도 힘은 뭐 찜찜한데 뭐 깔끔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이거를 마음에 안 들고 깔끔하지 못하다고 해서 받고 물러나 하는 것들이 예. 논거가 안 맞으니까 조금 더 국민적 여론을 가져오려면 예.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가져오려면 네. 그런 직위원 판사가 저질렀던 일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네. 좀 요구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조은석 특검의 생각이에요. 네. 직위원 재판부를 어떻게 보는지. 근데 사실은 기피 안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했죠. 기피 신청의 주체는 특검이거든요. 네. 근데 특검이 도저히 저 사람한테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동안에 재판 진행하는 거나 뭐 증인 신문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특검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여당이 공격을 하는 이제 자기 의제를 저런 식으로 굴리는 건지 그 궁금해요. 확인해봐야 된다. 일단 특검에서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 구속 취소에 대한 보통한 거 문영배 소장 대행이 얘기했던 거는 그건 실익이 없어서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 이미 구속이 돼 라는 있는데 이야기를 뭐. 했어요. 네, 해놨는데. 네, 그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모셔서 이 법적 문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학자 참 어머니. 엄마 참 어머니 독생녀. 독생녀. 참 어머니 구속영장 신청됐습니다. 세뱃돈 청구. 날리는 분. 네. 저를 했어요. 저를 했으니까 세뱃돈을 줬겠죠. 이제 한학자 그 총재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로 이제 청구를 했는데요. 22일에 요거는 네. 심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했던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보도로. 일단은 그 총재는 한학자 총재가 조사 과정에서 나는 독생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통일교 교리를 계속 설파했다라는 독생녀. 것이고, 그리고 그 샤넬백은 나는 그 샤넬백이라는 게 윤영호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라고 했다는 건진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샤넬백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준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그 의원에게 지금 구속된 권성동 의원에게 준 돈은 세뱃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0만 원. 네? 100만 원 줬대잖아요, 세뱃돈. 그 구체적인 액수가 또 나왔어요. 저는 그 한학자 이분 총재 뭐 빨리 절하러 갑시다 우리도. 아니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을 했으면 200만 원 줬나요? 아하. 근데 세배를 두 번 하나요, 원래? 뭐 살아있는 사람한테 두 번을 해요? 돌아가신 분한테 두 번. 그러니까 왜 그 독생녀라서 두 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신한테 세 번이고. 뭐 저는 그렇잖아요. 이 통일교라는 이 단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오병이어가 왜 기적. 납니까?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은 트럼피 넥타이를 받았는데 한학주 총재는 100만 원을 줘요. 100만 원이 넥타이로 변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절을 했더니 100만 원을 줬더니 이게 넥타이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통일교에서 기적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사실 고령이라서 저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영장에 대한 발부가 저는 100% 확실 못하고 한 90% 정도 봤는데 네. 또 돌이켜 보면 이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분이 돌아갔을 때 통일교의 어떤 영향력과 장악력은 아주 막대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증거인멸 부분들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한 100%는 아니어도 한 99%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인 것 같다. 3,000배 한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렇게 드리지 3,000배요. 3,000배면 1,500만 원. 3,000배를 하려면 보통 방을 체력은 뽑아 안 두 세워야 번에 100만 원이니까. 받는 사람도 힘듭니다 저를. 예. 자, 여튼 중요한 얘기 하나 15억이네 아, 그러면 세뱃돈. 15억인가? 네. 중요한 얘기 3,000배. 할게요. 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있잖아요. 네. 1억이 이제 5천만 원씩 두 덩어리로 상자에 담아서 전달이 됐다. 근데 특검 확인해 보니까 현금 5천만 원 하나는 빨간 한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관봉권을 넣어서 파란 한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관봉권이 들은 파란색 포장 상자에는 임금 왕자로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직으로 왕자를 쓴 게 아니라 네. 정말 꼼꼼하게 실로 한 땀 한 땀 왕자를 썼다는 거예요. 아, 미리 오바로크 준비를 쳤다. 오바로크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 누구 몫이냐? 네. 여기서 왕자의 비밀이 풀리나요? 혹시 예전에 우리가 봤던 손바닥에 있는 그 왕자와 혹시 그 왕자가 같은 왕자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왕을 네.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왕자 새겨가지고 준 거죠. 아 내가 그리고 왕이다 이런 건가요? 그 왕자 새겨서 주면 이게 중간에 이제 배달 사고 못 내잖아. 왕자까지 새겨줬는데 그 배달 사고 내기 감히 위험하잖아요. 아, seal 같은 거군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5천만 원은 그래 넘었고 네. 5천만 원은 제대로 아, 배달해라. 그래도 배달비가 쏠쏠하네요. 뭐 이 의미이고 네. 저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금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이제 피의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네.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대선 자금 전반의 수사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다가 어제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통일교하고 명단 대조해 보니까 11만 명 나왔다. 그럼 이제 정당법 위반 통일교 관련해서 아, 그것도 이 이따 수사도 좀 받아야 전해드릴 되고.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첩첩산중이고 장동혁 대표가 뭐 지금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뭐 대통령실이랑 민주당이랑 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 걱정이나 해야 돼요. 네. 아, 그리고 뭐 변호사비 그 오광수. 제가 대도했던 게 오광수 변호사잖아요. 와. 성공보수 10억 원을 약속했었나 봐요. 성공 보수만 10억 원. 네, 그러니까 막 착수금 따로 있고 이제 네. 실행할 때 따로 주고 성공보수 10억 원을 이야기했다는 것 같은데 이거 계약서에 성공보수 10억 원은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 이제 한학자 총재가 교회 돈으로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변호해 주는데 교회 돈을 쓰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교회 게 내 거고 내게 교회 아. 거고. 그렇습니다. 신인들. 독생년대. 참어머니니까. 네, 참어머니인데. 아, 이게 참. 그리고 이건 어쨌든 저 우리 인간의 법으로 보자면 이거 횡령 아니에요. 그렇죠. 명백한 횡령이죠. 예. 인간의 법이요? 인간의 법으로 세속의 법. 세속법으로 아마 무조건 걸려 들어가는데. 아, 근데 여튼 이 사람은 교회 돈으로 다 하고 예, 그리고 아니, 성공보수 약속 근데 10억. 우리가 여기서 이 임금 왕자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4년이 지났는데. 근데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저도 궁금해요. 지적 호기심에 이 왕자를 누가 써줬고 계속해서 왜 쓰고 나왔는지 안 주어졌다고 하는데 네. 저 계속 궁금하던 차에 이 한학자 총재 쪽에서 건네간 것으로 지금 보도된 확인된 이 돈에 왕자가 새겨져서 요 시기가 이렇게 가면은 맞잖아요. 선거 토론회 전에 넘어간 거잖아요. 돈이. 네. 이 시기가 아니지. 이 손바닥 왕자 뒤 얘기지. 이거. 뒤에 얘기야. 훨씬 그러면 뒤에. 그거를 보고만 한학자 총재가 썼다는 그렇지. 건가요? 왕을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대로 해줘라. 써서 줘라. 맨 어차피 처음에 내 미친데. 그럼 모르겠네. 왕자 누가 썼어요? 맨 처음에 해명할 때는 그래요. 아크로비스탄 거기 주민이 네, 아니 그건 제가 네.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도 모르는 거죠. 아니 그래요? 뭔 점쟁이가 써줬겠죠. 뭐 뻔하지. 네, 손가락 위주로 씻는 바람에 그건 안 지워지고 김용남 의원 그거 누구였죠? 그 최고의 신들을 쳤죠. 김용남 의원이 아, 김용 네. 아침 라디오에서 그 얘기했다가 손을 괜히 제가 혼났어요. 근데 그 김용남은 지금 민주당에 가 있어. 아, 그러네. 이론이에요. 아, 예.
근데 정말 이걸 지우려고 했어요. 아, 근데 그 정말 안 차에 지워졌어요. 있는 그 세정제. 코로나 때 손 세정제 네. 안 지워지더라고. 진짜요? 네, 아니, 진짜. 그러면 이게 제가 유성으로 썼다는 얘기는 아니, 수성이 아니고. 아니 그 모르겠어.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네. 이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는데 궁금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자로 써준 거예요. 아. 이 획이 손바닥을 이 한번 내밀었을 보세요. 때. 이게 왕자가 왜 밑에가 좀 맨 길게 가죠. 위가 두 번째로 길고 가운데가 제일 짧고 짧고 밑에가 맨 밑에 제일 제일 길잖아요. 길죠. 여기 네. 보시면 이제 아실 거 손가락 쪽이 제일 길고 아. 글씨를 잘 써.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가 써준 건 이게 맞는데 본인이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쓸 수가 없지. 본인이 그러니까 진짜 요렇게 이상한 써야 되고 사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지우려고 했었다. 아, 지우려고 했지만. 예. 우리 어릴 때는 여기다 이렇게 손바닥에 야 줘봐 그래갖고 사랑해 이렇게 쓰고 아. 이렇게 딱 보여주고 하트 그리고 뭐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했었. 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아, 했어요. 예, 어제 예. 특검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통일교 교인명부 120만 명 그리고 국민의힘 500만 명 이건 이제 권리당원은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당원 명부인 것 같은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11만 명의 명단이 공통된 게 나왔다. 겹치더라. 네, 그렇게 네.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20만 명 교인 명부 그리고 500만 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요거 이렇게 딱 겹쳐봤더니 한 11만 명 정도가 지금 추출이 됐는데 뭐 11만 명이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들어온 사람들로 좀 한정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동명이인은 안 되나?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해요. 이제 일반 당원까지 하니까 500만인 건데 거기에 이제 허수도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결론 중요한 건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이 중요한데 네. 저희가 100만이 안 됩니다. 책임 당원. 87만 정도 되나요? 예, 지난번 8월 전당대회 때 이게 이제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거의 책임 당원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75만 3천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저희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에 전당대회가 6번 있었는데 맨 처음에 이준석 당대표 선출될 때 21년에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때가 32만 8천이에요. 근데 5개월 있다가 윤 대통령이 후보로 될 때 56만 9천. 그러니까 5개월 와. 사이에 24만이 늘어. 이게 한번 뛰고 2차 전당대회죠. 3차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 될 때 23년 3월에 했을 때 83만 7천이에요. 아, 거기서 더 늘지 않아요. 살짝 한동훈 대표 작년에 할 때 84만 1천으로 한 8천 명 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지나면서 김문수 후보 경선에서 이길 때 76만, 장도혁 대표 될 때 75만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서 2차 될 때 한 번 24만 뛰고 2차에서 3차 될 때 27만이 뛰는데 이 기간이 뭐냐? 윤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제 뭐 무슨 좀 얘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김기현 대표 때 뭐 우리가 조직 다 동원 뭐 이런 거. 요 시기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말이 이준석 김기현 대표 될 때 그때가 이제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준석 점핑이 될 때랑 있었던 건데. 윤석열 될 대통령 때나 후보 윤석열 될 되고 김기현 될 때 때. 요 두 번에 그 사이에 27만 20몇만씩 늘어요. 이 그림이 맞는데 한 번은 통일교 한 번은 신천지 네. 해가지고 아까 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통일교와 신천지 딱딱 숫자는 얘기가 맞는데. 맞는다. 근데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 검찰에서 갖고 온 통일교 명단이라는 거기랑 해서 몇 명이 들어왔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 가입했는 언제 들어왔는지는 아니까, 그건 아니까. 예, 알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작업까지 있어야 되지 네. 지금 나온 걸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 시점이 그렇다. 지금 그 구속된 윤영호 씨가 얘기한 거는 3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네. 통일교 쪽에 그에 대한 뭐 해명 답변은 통일교가 아닌 반계 무슨 자원봉사 조직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고 몇천 명 수준이다. 예,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게 진실에 가까운지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당법에 보면은 강제 당원 가입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당법에 있어요. 특정 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했다고 해서 그냥 위법이 아니고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당원 가입을 할 경우에 이건 이제 위법인데 통일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상당했다는 후문이 들려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하라면 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당법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리고 지금 한학자 씨 검찰 이번에 특검에 가서 수사 받을 때 계속 네. 이제 자기가 참어머님이라 그러면서 독생녀라 그러면서 정교 일치를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가르침을 받는 내 가르침을 사람이 받은 사람이 나라를 네. 운영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정교일치론에 부안해동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헌법에 그 정당의 활동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거 갖고 이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현 정부에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다면 내란 정당 혐의 하나, 그다음에 우리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정교분리를 위반한 혐의 하나, 뭐 이런 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통일교 당원에 대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금 한학자 총재와 권선동 의원 그다음에 전체 윤석열 당시 후보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거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죠. 이게 진짜 넣었는지 투입을 했는지 이게 있었으면 윤영호 본부장이 했던 우리는 조직 표수 재정 지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성공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캄보디아 사업도 있으나 네. 말씀한 대로 정교일치 이것도 있고요. 네. 사실 제일 큰 거는 윤영호 본부장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문자 메시지가 비서실장하고 나눴던 것 중에 나중에 당선이 되면 청와대 그러니까 파란 집에서 우리 통일교 핵심을 요직 그다음에 당에도 통일교의 요직을 있어야 된다. 네. 이게 결국에는 국정 운영에 관여하겠다, 당무에도 관여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상 통일교의 이 교인들이 많이 입당함으로써 그런 영향력도 있고 약속을 지켰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라서 네. 굉장히 어떤 그 어제 압수수색 부분들은 좀 의미가 중요할 것 있네요. 같다. 예. 네. 자, 일단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요 22일이라고 그러셨죠? 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요 김건희 씨 관련된 뭐 짧은 뉴스 한두 개만 좀 네, 볼까요? 그냥 이제 얼굴 한번 보시라고. 김건희 씨 수감 후 얼굴 첫 한번 모습이 다 네. 가렸는데. 포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게 이제 MBN 단독 보도로 공개가 됐는데요. 예. 휠체어를 타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진료실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씨 측근들은 극심한 저혈압으로 이 관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혈압이 저거는- 35, 70이래요. 70, 35, 뭐 최고 70, 최저 35, 엄청난 아, 저혈압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인 의료 정보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은데 여튼 지난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번 이 병원 간 모습 찍혔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씨도 아픈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야 될 거예요. 병원을? 병원을 쌓아놔야죠. 그래야 나중에 뭐. 정립을 이렇게 쭉 해놔야 나중에 그래야 재판 받을 때. 병보성이라도 좀 신청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고 아픕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네. 자, 하여튼 김건희 씨 병원 다녀온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근데 사실 이제 김건희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 그 청탁 의혹 요게 좀 뉴스가 있긴 있었잖아요. 아, 네, 이제 김상민 김상민 검사는 검사.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이 전하긴 했는데 거물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구속이 됐고 그림을 이제 이우한 화백 그림을 사준. 전 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실 처음 봤는데 계속 전해야 되나 싶은데 네. 이제 그림을 사서 1억짜리 정도를 줬다는 건데 이우한 화백의 그림. 근데 이거 김상민 검사는 계속해서 이제 그 김진우 씨의 부탁을 받아서 대리구매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네. 그림 살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김건희 씨 취향이다. 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발목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취향은 뭐 확실하죠. 그럼요. 흑염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도 국내산 토종. 국내산 토종 흑염소 예. 블랙 고트 진액으로 또 뽑아냈습니다. 그냥 묵은 액이 아니고요. 진액입니다. 진하게 뽑아냈고요. 혹시 뭐 앞에 있으시면 한 잔씩 맛 보셔도 괜찮고요. 아까부터 마시고 싶어서. 참느라고 죽는 싶지 줄 않았어요. 알았어요. 최영준 기자는 계속 마시고 있더라고. 저래도 되나 싶었어. 인내심이 부족해. 목말라가지고. 네. 진액이네요. 만족 지연이죠. 이렇게 참았다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오. 네. 이거 마시자마자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벌써요. 어떡하지? 2초밖에 안 우리 됐는데요. 방송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끼면 안 돼. 네. 뿜어. 여기 이제 국내산 토종 흑염소를 6골째 통으로 72시간 동안 저온 추출을 했고요. 여기에 특허받은 녹용, 국내산 6년근 홍삼, 백수호, 우슬, 눈꽃, 동충하초 등 20가지 한약재 등을 더 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긴 뭐 가끔 보면 시중에 파는 거는 뭐 첨가물 좀 넣어서 진한 색깔 일부 내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첨가물 없습니다. 그리고 흑염소를 직접 수매해서 가격 부담을 또 낮추고 품질은 높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의원들 다 망할 것 같아요. 한의원
이런 보약이 없을 것 같아. 야 맛이. 네. 서영주 소장은 이러다 한번 과장 광고로 들어가시겠죠? 그쪽으로 갈 것 같아. 네. 서영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술술 잘해. 들어가, 술술 들어가. 광고 특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소장님. 쓰게 광고 쓰게 주요 임무 종사자와 요즘 약간 민주당 기류나 네. 민주당 취향에 또, 맞는 또 민주당이 나와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네, 요게 장르만 광고 구독- 특검.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분들의 구매율도 꽤 높은데 추석 감사 왕창 다 드림 이벤트를 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링크 아래 더보기 링크 구매 시에 2+1 요거를 이제 해드리고 여기다 추가로 15포 여기 이제 15일분이죠. 요거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선물용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시라고 감사 엽서도 안에다 넣어드리니까 예, 거기다 이제 또 한 메시지 네. 아유 고맙습니다. 뭐 당신이 이렇게. 있어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죠. 그런 메시지. 이거 아우 싫어. 하지 마. 너무 싫어. 하지 말라고. 그냥 거기다 왕자만 쓰면 돼요. 왕처럼 쓰면 돼. 네. 님이 왕입니다. 네. 님이 왕입니다. 그렇게 메시지까지 적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9일까지니까요. 얼른 신청하시고요. 재고 소진 시에 또 혜택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웰스앤헬스의 흑염소 진액,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도 내내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승원 의원 모십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